기본적으로 기후는 자연에 영향을 준다. 기후 또한 자연이지만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비롯된 인력과 태양광 등이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생각을 되뇌며 복잡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는 성철은 취미로 도보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무척이나 더웠다. 이미 소지한 생수는 동이 나버렸다. 단지 물 때문에 자신의 가방이 무거워질 것이 귀찮아서 적게 담아온 것이 실수였다. 조금만 물을 안 마시면 장대비같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땀에 체내 수분은 몸에 바로 와닿을 만큼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살기 위해 물을 마신다. 하지만 곧 보충된 수분은 다시 빠져나가 버린다.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 싶었지만 올해 여름은 악명이 자자한 동경의 여름마냥 살인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아예 없는 길인지라 흔한 편의점 하나는 고사하고 민가조차도 없다. 그나마 싸온 김밥과 김치 덕에 염분 부족은 면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도 같이 원하게 되는 탓에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고역이었다. 그리고 생수는 동이 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실 방도가 없었다. 목이 너무 아프다. 수분이 있는 대로 빠져나가서 목이 아예 말라버린 탓이다. 헛기침이 자꾸 나올 정도니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다리는 제대로 들지도 못해 땅에 질질 끌며 걸어간다. 너무 덥다. 성철은 목마름도 문제였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질적인 더위에 몸부림쳤다. 조금만 나무근을 밖으로 거닐면 바로 쏟아지는 현기증과 피부에 그대로 와닿는 화끈함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지경이었다. 그나마 자신의 갈증을 달래주는 건 길 가다 가끔 피어있는 산딸기나 뱀딸기, 까마중 따위를 따먹는 일이었다. 그런 와중에 성철은 잠시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쪼르르르 하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성철은 기운을 짜내어 성큼성큼 길이 아닌 풀숲을 헤쳐서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가늘게 흐르지만 맑은 약수가 흐르고 있었다. 성철은 주위를 둘러보고 물속도 들여다보며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인지 판별한 다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에 이르렀다. 다소 갈증을 해소한 다음 손을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물을 떠서 다시 마신다. 그리고 비어버린 생수병에 물을 담는다. 그리고 물을 마신 김에 잠시 쉬어가기로 하여 습기를 머금은 돌무더기에 몸을 뉘었다. 죽는 줄 알았네. 갈증이 해소되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허기였다. 아까는 심한 목마름 때문에 먹지 못했던 김밥을 마저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그러고 나니 또 몰려오는 것은 근육통과 약간의 식곤증이었다. 그래서 성철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온 풀과 나무 무더기의 한가운데인지라 녹음이 짙은 선선한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우거진 나무들이 살인적인 태양광을 가려주고 있으니 몸은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선선함이 잠으로 성철을 이끌었다. 그렇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을까. 성철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아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대는 지나간 듯 했다. 그래도 아직은 따가울 정도의 빛이었지만 잘 곳을 찾다 보면 날은 금방 저물기에 성철은 옆에서 흐르고 있는 약수로 대충 얼굴과 머리를 씻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짐을 챙기는데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약수가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뭐지?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방향에 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집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민가를 찾는다면 더 이상 발걸음을 애써 옮기며 걸어다닐 필요가 없기에 성철은 다소 가파르고 험난한 산을 타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와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 성철은 물을 마시고도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집을 보질 못했나 하는 의문이 자리 잡았지만 갈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라고 가볍게 넘기며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다. 기와집의 외관은 그렇게 낡지 않았다. 숲속 한가운데 나무가 우거진 숲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옥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벽은 깨끗했다. 그렇다고 인적이 많은 데서 볼 수 있는 한옥처럼 깔끔한 외벽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주변 상황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이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성철은 재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그러다 문득 벽 너머를 보게 되었는데 흙먼지는 적었지만 다소 낡은 기와가 여기저기 금이 간 것이 눈에 띄었고 그 너머에는 빈약하게 휘어서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안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성철이 알고 있는 가벼운 지식으로는 대나무는 음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을 끊어놓는다 하여 집 안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었다. 의아한 생각을 가질 무렵 삐익 하는 낡은 경첩의 비명소리와 함께 성철이 두들긴 문이 조금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다. 성철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대나무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문을 향해 돌렸는데 문만 살짝 열렸을 뿐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부터 열려 있었나 싶어 성철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걸음을 떼며 말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철은 예의상 운을 뗀다. 내부의 모습은 한눈에 집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여느 집들과는 달리 양옆에는 대나무들이 서 있고 눈앞에는 한옥 건물의 붉은 외관의 일부만 눈에 들어올 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다른 곳을 보려면 건물을 빙돌아서 양옆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이동해야 할 듯 보였는데 집은 다소 그늘이 짙고 따가운 햇살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성철은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보다 외관을 더 살피기를 택했다. 건물 옆 좁은 길을 따라 빙돌아서 건물 뒤로 걸어간 성철은 뒷마당에 사당 비슷한 작은 건물이 두 채가 더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당 뒤편에는 어둡고 습한 기운이 무럭무럭 몰려오는 우거지고 어두운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채의 사당 뒤편에도 역시 대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철은 더 볼 것 없겠다 싶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문을 두들겼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하지만 아까도 대답이 없던 집인 터라 역시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성철은 혹시나 문이 안 열리면 어쩌나 싶어서 문이 잠겼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낡은 목재 현관을 옆으로 제꼈다. 문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낡은 경첩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먼지가 그득히 쌓인 목재 바닥이 드러나며 창을 통해 내리쬐는 햇살이 전혀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퀴퀴한 먼지내와 곰팡내가 코를 저릿하게 자극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의 외부와는 이질적인 그 분위기에 성철은 그냥 이곳을 나가서 다른 인가를 찾을까를 진중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건물 내부를 보자 왜 아무도 성철의 부름에 대답을 하질 않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은 원래부터 버려진 집인 탓이다. 그러나 성철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민가를 찾지 못하면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밤이슬 맞으며 지새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설마 어떻게 되기야 하겠어? 눈 딱 감고 날이 저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자버리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머릿속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와 계획을 이끌어낸 성철은 밤에 숲속에서 노숙하기보다 건물 안에서 보내기를 택했다. 그리고 숲속보다는 실내에서 불 켜고 자는 것이 덜 무섭고 안전하며 당연히 노숙보다는 안락할 것이라는 것을 위안 삼아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리고 얼마 뒤 간단한 육포와 말린 과일로 배를 채운 성철은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새삼 감탄까지 하며 마음을 놓기에 이르렀다. 날은 너무나 빨리 저물었고 도시였다면 이제 막 저녁을 뭘로 먹을까를 고민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바로 수면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홀리고 밤바람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수많은 나뭇잎들까지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관에 압도당한 탓에 그 소리들은 전혀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새삼 뭔가 나타난 것인가 싶어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널찍한 크기의 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닥에 먼지가 하도 많은 탓에 바닥을 대충 쓸고 텐트를 쳐 잠을 자야 했다. 현관에 위치한 방은 창문이 제대로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탓에 더욱 낡았고 춥기까지 했다. 그리고 맨 안쪽 방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과 처음 보는 제기가 을신연스럽게 올려져 있는 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없고 넓기까지 한 정중앙의 방을 택한 것이다. 젠장 잠이 안 와. 성철은 현재 잠이 오질 않아 골머리를 썩는 중이었다. 썩어도 푹 썩는 것이 분위기가 점점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잠은 자야겠는데 계획한 것과 반대로 잠이 오질 않는 이유는 낮에 낮잠을 푹 자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포만감이 좀 들면 잠이 잘 오려나? 성철은 결국 내일 아침 식사로 남겨두었던 육포와 말린 과일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아껴두었던 땅콩에 감자칩까지 먹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입이 너무 짜고 갈증이 나 낮에 담아두었던 물을 거의 대부분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니 소변이 몹시 보고 싶어지는 것은 본인까지 예상을 했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둡기 짝이 없는 곳에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 정말 사람 살았던 곳이 맞나? 이 건물에는 부엌은커녕 몸을 씻을 만한 세면장이나 화장실도 없었다. 방 안은 장롱이나 이불 한 채, 장식품이나 가전제품 하나 없었고 아예 수도나 전기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었다. 야외 화장실인가 싶어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찾아보았지만 이 집안 어느 곳에도 화장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볼일을 보려면 알아서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기는 껄끄러웠기에 결국 랜턴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기로 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성철은 군가 중에 그나마 부르기 좋아했던 부분을 불러본다. 나는 대안의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전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간 성철은 나가기가 무섭게 그냥 현관 바로 옆 벽에다가 볼일을 봐버렸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올리던 참이었다.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연거푸 눌리는 소리가 건물 안에서 작게 들려왔다. 말 그대로 쏘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린 성철. 순간 주변에 공기가 달라진 듯한 착각을 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스스로 한밤중에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정말 틀린 생각이었다. 그냥 코앞에 서 있는 건물조차도 랜턴을 비추는 곳만 조금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가끔 듣는 말이 빛은 어둠을 가른다. 뭐 이따위 문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틀려먹었다. 어둠이 주변을 삼키면 빛은 그냥 반짝이는 모래알갱이 따위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숲속을 안 걸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정말 심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다. 성철은 침을 한번 삼켜본다. 소리가 날까 하여 숨까지 참아가며 침을 삼킨다. 건물 안에서 난 소리는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이다. 쥐가 지나간 탓이리라 잘못 들었겠지. 두고 온 물건 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낸 소리겠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온 랜턴과 스마트폰 2개만 덜렁 들고 이곳에서 달아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성철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택했다. 아직은 군대에서 선임이 온갖 무서운 군대 괴담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 서게했던 탄약고 보초를 회상하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그때는 정말 바지에 들일 뻔했지. 아니, 조금 지렸던가. 이런 시덥잖은 생각을 하며 문을 조심스레 열어 제끼고
실내에 다시 들어선 성철.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건물을 나설 때 성철은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캠핑용 랜턴을 방 안에 켜두고 나섰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의 내부는 성철이 들고 있는 랜턴 이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다. 성철은 황급히 랜턴을 바닥으로 향했다. 혹시 누군가 들어와서 방 안에 랜턴을 끈 것이라면 먼저 들켜서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일인 까닭에 조심히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불빛이 상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사실 의심가는 구석이 약간 있기는 했다. 이 큰 건물 뒤편에 작은 건물 두 채는 끝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밤에만 쓰이는 특이한 건물이라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의아함 이후에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이 건물에는 뒷문 따위가 전혀 없고 창문도 현관 옆에 난 창문들 외엔 전혀 환풍구 따위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낮에 확인할 때의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이 볼일을 보러 나왔을 때에는 현관 옆에서 떠나질 않았기에 그동안 누가 들어왔다는 가설도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리를 스쳐가자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본인의 텐트가 있는 방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갔다. 성철은 방문의 틈새로 고개를 조금 내밀어 바라보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놀랬다. 방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성철이 먹고 정리하지 않은 감자칩 봉지나 육포를 담아 두었던 비닐봉투 따위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옷은 옷에게 화려한 한복을 빼 입었고 머리는 온통 산발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았다. 더욱 성철이 기겁을 하게 만든 것은 그 움직임이었는데, 마치 갯벌의 개나 수풀의 거미 마냥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꼴이 전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성철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색이라기엔 너무 짙고 어두운 흑빛의 색깔의 온통 검은 자위뿐인 눈. 그럼에도 대룩대룩 눈알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돌아가는 눈알과 귀 밑까지 찢어질 것 같은 입 사이로 보이는 누렇고 온통 부스러진 이빨들. 성철은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성철의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 무언가 또한 성철에게 소름 끼치는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까닭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다가 그 무언가가 문을 힘껏 열어 제끼는 소리가 나자 정신 차리고 맹렬한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몸에 힘을 주기 위해 있는 힘껏 고함을 치며 내달리는 성철은 불과 반각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숲속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달리고 있었다. 분명 물을 마셨던 곳을 기억한다. 그곳을 기점으로 방향을 잡아 조금만 나아가면 그가 걷던 인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인가가 나올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을 마셨던 그 물 흐르던 곳이 나타나질 않았다. 아무리 뛰어내려가도 그런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끊이질 않는 숲과 나무들 뿐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스락대는 요란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성철은 두려움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 무언가는 들짐승 마냥 양팔을 있는 대로 휘저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흉측한 아가리를 쩍 벌린 채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달려오고 있었다. 성철은 다시 한번 기겁해서 더욱 분주히 다리를 놀렸다. 이제는 산을 달려 내려오는 것인지 굴러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허겁지겁 내려오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멎었다. 성철은 그래도 속도를 줄이진 않았다. 그냥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성철을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자리에 서거나 속도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성철은 계속해서 산속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성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찾았다. 성철은 동이 터오는 아침까지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숲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차도로 바뀌어 버스 정류장이 있는 시내까지 찾게 되었다. 그 길로 성철은 집으로 귀가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발을 놀린 탓에 성철은 버스 안에서 쓰러지듯 잠을 자버렸고 밤새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던 이슬비는 어느새 가랑비가 되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성철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랑비는 멎을 줄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늘어지게 잠을 잔 성철은 꽤 오래 잔 것 같은데도 계속 내리고 있는 가랑비에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성철은 전화를 꺼내 들어 친구에게 연락했다. 꽤 긴 시간의 통화 연결음이 울렸음에도 친구는 전화를 받질 않았다. 성철은 점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아, 성철이니? 왜? 아니야. 나 서울 도착했다고. 그랬구나. 잘 다녀왔니? 어머니의 음성이 다소세대다. 친절하다. 성철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냥 여행 길게 생각했는데 그만 쉬고 집에서 보내다가 다시 회사 나가려고. 그렇구나. 그런데 성철아, 지난번에 놓고 간 건 언제 가지러 올 거니? 뭐가 말해 엄마? 아, 별건 아니고. 네 텐트하고 배나. 뚝. 성철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섭고 소름 돋는 느낌에 자신이 어디다 전화를 걸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확실했다. 그래서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안 받는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철은 수렁 속에 몸이 잠기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화를 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나? 분명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탄 승객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집에 오는 동안 누군가 마주치긴 했었나? 어딜 거쳐서 왔지? 언제 도착했지? 집에 오긴 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성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과 적막한 뿐인 한옥집의 안, 자신의 텐트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가장자리에 뒹굴고 있던 방 안이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가 쭈뼛이는 소름과 마주하고 있던 성철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성철의 등 뒤에는 그때 따돌린 줄 알았던 그 괴물이 고개를 연신 빙글빙글 돌려대며 서 있었다. 고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혓바닥은 모가지 아래까지 늘어지고 몸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성철은 건물 밖으로 나서서 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까닭에 더듬듯이 문짝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못질이 되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성철은 그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 나오기 전에 숨기 위해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와중에 작은 사당 두 채가 성철의 눈에 들어왔다. 사당의 뒤편에 어둡고 음침하기 짝이 없는 심림이 그를 삼킬 듯 했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그 괴물이 더욱 두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사당 중 아무 곳이나 골라 잡아 들어가 몸을 숨겼다. 사당 내부는 조금 큰 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는 단상과 언제 받쳐졌는지 모를 제기 위에 말라비틀어진 과일 쪼가리들이 있었고 불상의 뒤편에는 괴악하게 생긴 나한들이 힘껏 전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철은 급히 불상의 아래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덜그럭덜그럭.
나무 그릇을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주사위 몇 개를 굴리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뼈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는 소리 같았다. 성철은 힘껏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우리 놀래? 같이 놀지 않을래? 웬 노파가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것 같은 새된 쇳소리였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말이 거듭될수록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심해진다. 더 이상 풀벌레 소리 따위는 들려오지 않는다.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들려오는 이 소름 끼치는 소리들은 정말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해주었다. 덜컹. 성철이 숨은 사당의 문이 한 차례 흔들렸다. 목 매달아 나는 것 같은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덜그럭 거리는 소리는 이젠 우두둑 거리는 격한 소리로 바뀌었고 문을 잡아 뜯을 것 같이 그 무언가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정신이 온통 혼미해지는 가운데 성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게 흔들리는 자신 위에 놓인 나무 불상이었다. 정신을 잃은 성철이 깨어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가 깨어난 곳은 정신을 잃은 그 끔찍한 집의 사당 바닥 따위가 아니라 전기도 들어오는 일반 가정집의 이불 위였고 성철은 금세 안도하여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러게 사내 자식이 질질 짤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어떤 노파가 성철을 꾸짖으며 방에 들어서는데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에 비녀를 꽂았고 약간 밝은 옥색의 저고리는 다소 낡아 보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관리를 잘하는지 형태만큼은 가지런히 각이 살아있었다. 묘한 인상을 주는 그 노파는 성철의 앞에 간단히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옆방으로 들어와. 노파는 그 말과 동시에 방을 나갔는데 성철은 갑작스레 나타난 노파에게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안심하기에 이르렀다. 달콤한 수면 끝에 주어진 꿀맛 같은 식사라 더 즐기고 싶었지만 사람 옆에 머무르는 것이 더욱 안심이 되기에 성철은 급히 식사를 해결하고 옆방으로 나섰다. 그 방엔 인자한 보살들과 무시무시한 나안들이 한데 그려진 벽화 앞에 금색의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대뜸 성철이 앉기도 전에 물어왔다. 네가 본 게 무당 옷을 입고 있더냐? 예? 무당 옷을 입고 있었느냐고? 네가 본 것이. 성철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다. 옷의 종류를 몰랐기에 본 것대로 설명했고 생김새나 움직임 또는 그것이 내던 소리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노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러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는 왜 들어가 이놈아? 아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당장 날이 저물어 노숙할 판이기도 했고요. 이 망할 놈아, 그 집은 사람 살라고 지어놓은 집이 아니란 말이여. 노파는 등 뒤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내어 성철의 앞에 놓았다. 작은 나무 문패로 표시해둔 부분을 펼쳤는데 그곳엔 항아리 하나와 잘려나간 사람의 손목이 같이 그려진 기분 나쁜 붓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되먹지 못한 무당들이 종종 말 잘 듣는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 납치한 아이들을 항아리에 넣고 있는 대로 굶겨아사 직전까지 몰아넣은 뒤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면 이제 막 죽을 판인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때 그 아이의 손목을 잘라 따로 보관하고 아이는 항아리 속에 죽여서 묵히는 게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세탄이라는 것이야. 한숨을 푹 쉰 노파는 유기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성철의 앞에도 놓아주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셔 목을 죽였다. 차 속의 모과 향내가 코를 기분 좋게 간지렸다. 그리고 그 세탄이가 점점 원한이 자라서 나중에 그 본질을 잃게 된 것이 세운이라는 놈이야. 네가 본 놈이 세운이라는 놈이지.
노파는 펼쳐줬던 책을 다시 가져가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세훈이는 지역마다 전해지는 모양이 달라. 당연하지. 사람도 100이면 100 다 다른데 귀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야. 어떤 원한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은 다 달라. 그런데 넌 잘못 걸렸어. 이건 악귀야, 악귀.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 두었던 나무 문패를 성철에게 던져준 노파는 자리에 일어서서 방 한켠에 가지런히 개켜놓은 무당옷을 입으며 성철을 떠밀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빨리 나갈 채비를 해. 네 짐은 내가 다 정리해 두었으니 챙겨서 가지고 나와. 빨리 네 신상을 정리하고 세훈이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는 자신이 아는 무당 2명을 더 불러 이동했다. 젊은 여자와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들 중 남자 무당이 끌고 온 승합차에 모두가 몸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다. 걱정되더라도 최대한 정신을 맑게 하고 밝은 생각만 해.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 네 몸을 양기로 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남자 무당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젊은 여자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노파는 성철의 손을 잡고는 놓지 않았다. 이윽고 승합차는 성철에게 낯이 익은 숲길에서 정차했고 조금 산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전에 보았던 약수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여길 잘도 찾아서 왔구먼. 이 근처에는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오. 남자는 조심스레 한옥의 대문을 열며 말했다. 네가 사당으로 숨은 것은 잘한 것이야. 다른 곳에 숨었거나 밖으로 도망가려 했다면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게야. 무당들은 어떤 의식을 준비했는데 젊은 여자 무당은 두 채의 사당 앞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성철은 사당 중 하나에 들어가 불상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그 앞을 나이든 남자 무당이 지켰다. 마지막으로 노파는 반대편 사당에 들어가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앉아서 불상 앞에 재를 올리고 있었다. 성철은 이 순간이 햇볕이 쨍쨍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감히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맞추지도 못했다. 모두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한 까닭에 일이 잘 끝나면 복채라는 것이라도 최대한 많이 건넬 생각이었다. 돈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 무당의 손은 점점 떨려왔고 사당 안에 누워있는 성철이 눈에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그리고 이래저래 성철이 불안해할 때마다 그의 앞을 지키는 남자 무당은 뒤를 돌아 눈을 한 번 찡긋해주거나 살짝 웃어주는 것으로 성철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성철이 머물고 있는 사당과 노파가 자리한 사당의 문은 닫혔고 밖에서 알 수 없는 경을 외우는 여자 무당의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들려오나 개구리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일절 들리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적막함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에 휩싸이자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해서 경을 외우던 여자 무당의 목소리가 한껏 떨려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이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경을 외는 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작아진 것으로 보아 노파가 있는 사당의 여자 무당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전날과는 궤를 달리했다. 발작적인 그 괴물의 비명과 더불어 빗소리 또한 점점 요란해져 갔다.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에 성철은 입을 틀어막고 있는 대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고 버텼다.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끄끄하는 소리가 숨소리에 섞여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아예 숨을 참아버렸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저 무섭고 혐오스러운 괴물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두려움에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남자무당도 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연신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 하는 모양새가 꼭 좌불안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멎었다. 갔나? 성철은 잠시 희망을 손에 쥐어보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괴물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면 했다. 안성철 씨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성철 씨. 낭낭한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의 무전기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성철은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안성철 씨,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다면 응답해주세요. 괴물이 일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인지 진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온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 무전기 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다른 경찰들의 목소리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까닭에 정말 경찰 병력들이 이 집에 수색을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적막함이 주변을 다시 메우기 시작했다. 진짜 경찰이었다면 대체 누구의 신고를 받고 왔단 말인가? 경찰일 리가 없다. 하지만 짙은 공포가 판단력마저 흐리게 만드는 중이었다. 그러다 적막을 깬 것은 노파의 음성이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 썩 사라지지 못하냐? 소리를 듣자 하니 노파가 문을 열어 제끼고 호통을 치는 모양이었다. 썩 꺼져라! 그리고 노파의 일갈과 함께 주변은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빗소리 또한 멎었으며 더 이상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뒤 누군가 문 앞에 걸어와 문을 살짝 두들기고 말했다. 노파의 음성이었다. 이제 됐다. 나와라. 다 끝났으니께 앞으로 아무데나 싸돌아댕기고 그러지 말고. 욕받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풀어지며 또 다시 감정이 북받쳐오르기 시작했다. 성철은 기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집에 가도 남자무당이 불상 아래에서 기어나오며 말하는 성철의 입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틀어막았다. 불안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들기는 그 음성은 괴물의 것이었다. 속았다. 성철은 기겁하며 불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있는 대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찾는 게 이놈이냐? 썩 데려가라. 내 귀찮아서 못 참겠다. 덜그럭 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파는 무엇인가를 뒷마당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마 아까 가지고 들어갔던 허수아비일 것이다. 그 말이 끝남과 무섭게 밖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괴성과 함께 무언가 산산이 부수는 소리가 연거푸 주변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남자무당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문 밖을 나선 성철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허수아비였고 수척한 얼굴의 노파였다. 노파는 성철에게 다시는 모르는 곳에 함부로 발걸음하지 말고 특히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성철을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성철은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진짜 어머니임을 확인한 성철은 울고불고 수화기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전화를 받지 않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 그리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애완견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종교를 믿었으며 집에는 십자가를 방마다 걸어놓았다. 그렇게 성철은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평범한 일생활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한창 회사에서 문서 작업 중이던 성철의 스마트폰이 빛을 내며 전화가 온 것을 알렸다.
누가 업무 중에 벨소리를 그렇게 크게 키워놓나? 아, 예. 죄송합니다. 성철은 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신을 지적한 상사에게 사과를 건넸다. 네, 여보세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네?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서 무조건 빠져나와.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놈아. 성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곰팡내 나는 방 안에는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으며 낡은 제기들이 올려진 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크게 입을 쩍 벌리고 서서 삼척이 넘을 것 같은 긴 팔을 앞으로 뻗어오고 있는 무당 옷을 입은 무엇인가가 하나. 찢어질 것 같이 크게 치켰던 검은 눈 아래는 울부짖는 성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저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생각하던 중 운 좋게 강남 역삼동의 공매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유명초, 중, 고등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고급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란에 전 아파트 주인이 코인 관련 보복 살인으로 사망했다 라는 정보를 제외하면 아내와 저는 이 아파트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저는 사고물건 같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사고물건은 시체 유기 아파트, 고독사 현장, 과거 살인, 강도 등의 범죄 사건이나 자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현장이었던 부동산 매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울렁증과 영어 발음 콤플렉스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과 함께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이 자폐증 증세를 보여 우리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 책상에 혼자 앉아 벽에 붙어있는 알파벳 포스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번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복잡한 글자를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단어의 철자를 외우기보다는 인터넷 URL처럼 의미가 없었지만 순서는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이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약물 치료는 없지만 의사소통 등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점차 완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직후 아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특수학급으로 반편성을 받게 되었고 두 번의 유급 끝에 부득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 간 이후로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아내와 저희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녹음기를 사서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특수학교 교사가 아들에게 한 소름 끼치는 발언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몇 달 동안 녹음된 파일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지만 저는 가급적 사심을 피하기 위해 공소장의 녹취록만 공개합니다. 도대체 맨날 뭔 말을 하는 거야? 또 네 방에 나오는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계속 방에서 어떤 아줌마가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랑 지갑 비밀번호를 말해줘요. 그래? 속는 셈 치고 또 해보자. 지갑 주소가 뭐랬지? BITADRESS.org요. 그럼 코인 비밀번호는? EKWNRTJ444요. 아 진짜 밉상이네. 비번 2번만 더 틀리면 계정 잠긴다고 뜨는데 뭐야?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네가 비번을 잘못 알아와서 그런 거야. 알겠어? 선생님, 진짜 맞아요. 아야. 싫어 죽겠어 진짜. 너 일부러 틀리는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너도 나 정말 싫지?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선생님이 이 코인 찾으면 이 나라 뜰 건데
그럼 너도 니네 반 교실로 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 네, 우리 반교실 가서 친구들 얼굴도 보고 학교에서 급식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급식 먹고 싶으면 네 반 귀신한테 가서 비밀번호나 제대로 알아와. 여기까지가 재판 기록에 첨부된 녹취록인데 저는 현재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특수학교 교사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특수학교 교사의 폭행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만간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귀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판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의 처벌과는 별개로 정상화급 복귀를 꺼리는 학부모들의 편견으로 아들이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저와 아내는 코인 관련 보복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전 주인이 아들에게 알려준 지갑의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복구되면 우리 가족은 아들을 싫어하는 한국이 아닌 자폐아 교육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로 이민을 갈 것입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와 둘이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다. 즉흥적으로 인근 도시의 라면집까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오게 되었다. 낮에는 몇 번 지나간 적 있던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 이것이 같은 길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였다.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은 나였지만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운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라면집에서 술을 한 잔 걸쳤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 무책임하게 가벼운 말들을 던져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 녀석이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들은 적이 없는 소리였지만 뭔데?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었다간 그놈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줄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흥미없는 척 가장하고 아 그래? 라고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차선 도로였지만 반대편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다. 말 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모습이 앞에서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길가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음이 놓였다. 이 주변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지장보살이 있던 것이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다. 야, 무서운 이야기 할까? 이 자식 조용하다 싶었더니 괴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만두라고 말하자니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아 그래? 좋아 라고 말해버렸다. 그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댁 정원에는 어린애가 묻혀있대. 그 집 엄청 낡았거든. 언제부터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돌이 정원 구석에 있어. 그 아래 묻혀있다더군.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애가 우리 집을 대대로 지켜줬대. 그 대신 언제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로 그 돌 주변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매일 그 돌을 닦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 병원에 누워 계셨던 증조 할아버지의 병문안 때 여쭤봤었어. 증조 할아버지도 그곳에 어린애가 묻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야. 어린 나한테는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옛날 이야기라서 나는 그게 사실이 틀림없다고 단순히 믿어버렸지. 친구는 담담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이런 곳에서 하는 괴담치고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였다. 어린애라는 건 말야 자식 키워라시랄까?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였지. 그런데 묻혀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 난 증조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었던 거야. 왜 묻혀있는 거예요? 하고.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나는 나도 모르게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불빛에 한순간 비쳤을 뿐이었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지장보살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한 번 지나온 길이라고? 있을 수 없었다. 길은 좁은 데다 일방통행의 오솔길이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속삭이셨어. 옛날 우리 집에 당주가 복을 부르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단다. 그 덕에 집은 대단히 번창했지. 하지만 술과 여자로 아무리 대접해도 그 아이는 돌아가려고 했어. 그래서 당주는 칼을 뽑아 그 아이의 사지를 자르고 그것을 집 어딘가에 하나씩 묻어버렸대. 나는 머리가 어지러지랬다.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무가 양쪽에 무성한 것은 여전하지만 아직 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까 그 지장보살은 뭐였을까? 지장보살이 두 개였던 것 같지는 않다. 차선은 구불구불 라이트에서 도망치듯 구부러져 있다. 친구는 때때로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장사로 대단히 번성했지만 아이가 일찍 죽거나 유행병으로 가족이 죽는 일도 잦았다나 봐. 증조 할아버지 말로는 그 아이는 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신이라더군.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였지. 그만 듣고 싶었다. 야, 그만해라. 같은 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문득 맨 처음 친구가 말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뭐였을까?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원래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야, 그만하라고.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다.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깨가 덜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난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주술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 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바깥이 이상해. 모르겠는 거야? 나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호이호이, 너의 팔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둥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원한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호이호이.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쳐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호이호이라는 여음이 머리에 울렸다. 호이호이라고 중얼대면서 나는 무심결에 핸들을 잡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탁한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양손을 잡고 침묵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본 적 있는 넓은 길로 나서고 있었다. 시내에 들어가고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말이 없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고개 부근에서 조수석 문 아래 틈에서 갑자기 얼굴이 보였다고 한다. 장난스러운 말을 멈춘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창백한 얼굴이 쑥하고 기어나와 희죽희죽 웃길래 이건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나에게 했다기보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집안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말하는 주술이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그 어린애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그런데 네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조금 의외인데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자 친구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나 그 돌밑을 파봤었거든. 올여름 휴가에 성소수자인 저만의 퀴어 친구와 여행가서 실제로 경험한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돌이켜보면 등골이 송연해지며 진땀이 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말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작은 2층짜리 펜션에서 머물며 겪었던 일입니다. 펜션을 작은 미술관처럼 꾸며놓은 펜션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펜션에는 방이 4개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예약한 방은 2층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보니 오른쪽으로 멀리 바다가 보였고 왼쪽으로는 산비탈 아래에 커다란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저수지는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진흙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테라스에는 태국에서처럼 자쿠지도 있었는데
퀴어 친구가 너무 좋아하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퀴어 친구와 자쿠지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퀴어 친구가 제 뒤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 저수지 진흙탕에서 춤을 추는 스카이댄서 풍선이 달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보였습니다. 자기야, 저거 주유소에 있는 이벤트 풍선 아냐? 누가 저기서 프로포즈 하나 본데. 프로포즈는 아닌 것 같고 산에서 멧돼지 내려오니까 갖다 둔 것 같은데?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저수지에 밤안개가 피어오르자 스카이댄서 풍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본 게 신경이 쓰여서 저는 펜션 옆에 있는 시멘트 길을 따라 저수지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굿당 500m 표지판을 지나 저수지에 도착하니 자욱한 아침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진흙탕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둘러봤지만 누가 스카이댄서 풍선을 치웠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려고 시멘트 길로 나오던 길에 누군가 저수지 진흙탕에 발이 빠져서 파여진 작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신발 대신 흙투성이에 버선 한 켤레만 있었고 그 옆에는 맨발로 걸어 나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시멘트 길을 따라 산비탈 방향으로 나 있었고 조금 전에 밟은 것처럼 발자국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마다 발가락 자국인 작은 원이 5개씩 찍혀 있었는데 왼발만 새끼발가락이 잘린 듯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버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직 멀리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저는 버선을 돌려주려고 서둘러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도로 아래 터널길로 들어서자 마침 쪽머리를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길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아주머니의 걷는 모습은 마치 어릴 적 그림자 인형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괴하게도 머리와 팔다리를 제외하고는 텅 빈 것처럼 빛이 통과해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터널길 안에 크게 메아리가 울렸는데도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잡기 위해 재빨리 따라갔지만 아주머니는 터널길 출구 앞 모퉁이를 돌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터널길에서 나오니 가장 먼저 본 것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두른 당산나무와 낡은 계집이었습니다. 당산나무 뒤에는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굿당이 있었습니다. 굿당 안에서는 칼을 가는 소리와 인기척이 들렸고 아주머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디딤돌에 버선을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개가 계집에서 나와 짖기 시작하더니 굿당 문이 열리고는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보라색 치마에 쪽머리를 한 여인은 조금 야위어 보였고 뒤에는 거꾸로 뒤집은 작두와 숫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눈치챈 젊은 여인이 황급히 굿당 문을 닫았고 형사가 취조를 하는 것처럼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해원굿 보러 오신 건가요? 해원굿이란 무당이 죽으면 자손들이 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시던 신을 천도하는 굿입니다. 아니요. 여기 아주머니께서 버선을 벗고 가셨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디딤돌에 놓여진 흙투성이에 버선을 가리켰고 잠시 흙을 털고 살펴보던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기 바로 요 앞 저수지에서요. 아주머니께서 진흙탕에 빠졌다가 그냥 맨발로 가신 것 같네요.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해 저도 얼떨결에 같이 고개를 숙였고 굿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먼 길 왔는데 다과라도 좀 들고 가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밑에 친구가 기다려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아까 봤던 작두가 떠올라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떠나려고 하자 여인은 서둘러 굿당에서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무당이라고 소개한 명함에는 용한 점집이라는 문구, 각종 연락처,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일을 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마침 나무에 물을 주던 펜션 사장님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바다 보고 혼자 오시나 봐. 같이 온 이쁜 남자분은 어디 가고? 아니요, 저기 저수지 다녀오는 길입니다. 가다 보니 굿당까지 갔다 왔네요. 제가 저수지 뒤쪽 산비탈을 손으로 가리키자 펜션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물을 뿜는 호스를 잠궜습니다. 어휴, 그 여자 무당 죽은 데를 갔다 오는 거예요? 봉티나면 어쩌려고? 여자 무당이요? 방금 봤는데 죽었다고요?
제가 놀라서 펜션 사장님보다 눈이 더 휘둥그레져서 물어보자 펜션 사장님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신제자라고. 젊은 무당은 따로 있고. 신엄마라고 해서 나이 든 여자 죽었잖아요. 이번에. 아, 그러니까 무당 2명 저수지에 빠졌는데 1명만 살았다는 그 뉴스 말씀인가요? 저는 얼마 전 구판을 빌미로 타살 정황이 포착돼 무당이 부검됐다는 뉴스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건져가지고 무당 부검했다고. 여기가 그 저수지예요? 쉬쉬. 이 동네 사람들 굿당 신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알면 손님들 끊겨요. 그제서야 터널길 안에서 봤던 아주머니의 그림자의 몸통이 없던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방에 올라가서 아직 자고 있는 퀴어 친구를 깨웠고 퀴어 친구는 기지개를 켜면서 저를 멀뚱히 보았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여기 뉴스에 나온 여자 무당 죽은데래. 체크아웃하고 빨리 가야 돼. 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아직 조식도 못 먹었는데. 퀴어 친구는 펜션에 더 있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굿당에서 받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야, 여기 인스타 좀 찾아봐. 아침에 그 여자 무당한테서 받았어. 잠깐만, 내 휴대폰 좀. 엥? 여기 최근 게시물 떴는데 지금? 퀴어 친구가 보여준 그 여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어느새 깨끗하게 빨려진 버선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엄마 회원굿 준비하는데 해경 잠수사님 분들도 못 찾은 버선을 찾았어요. 저는 끝에 달린 해시태그들을 보고 젖은 발자국에 왜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는지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건져오신 그분께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샵 신어머니 샵 작두타기 샵 방해귀신 샵 족지정단. 족지. 발끝에 5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며 실제로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먼 학생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친한 대학 친구와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그 친구만 배정을 받아서 아쉽게도 저만 원룸을 얻어야 했습니다. 기숙사 공고가 났을 때는 이미 원룸 예약 시즌이 끝나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같은 가격이라도 시설이 열악한 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을 선호해서 고르다가 어느 원룸 건물 꼭대기층의 복도 끝에 있는 방을 1년 계약하고 보증금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원룸이라기보다는 고시원에 가까웠고 지하실에 밥솥과 냉장고, 세탁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써야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빨래줄이 있고 구석에는 파란색 대형 물탱크와 우범지역처럼 보이는 흡연구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룸 주인은 전기와 가스를 아끼는 구두쇠였기에 복도는 항상 어두웠고 가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에 씻을 때도 있었습니다. 첫날 제가 짐을 들고 원룸에 가보니 작년에 졸업한 여학생이 가져가지 않은 손거울과 빗, 화장품과 여자 옷이 문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원룸 주인에게 그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원룸 주인은 전 여학생이 아직 가지러 오지 않아 치울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원룸 안에는 침대와 책상,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샤워를 할 때마다 저 혼자만 있는 방에서 향긋한 여인이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전 여학생이 흘린 샴푸가 없는지 화장실을 물로 대청소까지 해봤지만 원래 수돗물에서 풍기는 향기처럼 여인이 향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태성욕자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샴푸 향기가 포근하게 느껴졌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산 지 한 달 만에 몸 곳곳에서 벌레에 물린 듯한 자국들이 생기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룸 주인에게 허리에 생긴 자국들을 보여주었더니 제가 집에서 가져온 옷이나 이부자리에 빈대가 숨어서 들어왔다며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1년만 버티고 다른 원룸으로 이사갈 생각에 매트리스를 소독하고 빈대약을 사서 뿌렸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돗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의심되어 샤워기 필터로 수돗물을 걸러서 씻기 시작하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자국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보통 샤워기 필터는 필터에 이물질이 쌓이면 물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데 필터 수명이 유난히 빨리 소진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교체된 필터에는 중국집에서 짜장을 볶을 때 쓰는 기름 덩어리인 라드 같은 끈적한 점액이 가득했는데 혀에 닿으면 짭짤한 맛도 났습니다. 어쨌든 원룸 문제가 해결되자 계절학기 수강과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 일은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샤워 필터가 다시 막혔고 교체하면서 살펴보니 안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머리카락을 들고 원룸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옥상 물탱크를 청소할 때가 됐다며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학교에 가기 위해 원룸을 나서는데 원룸 건물 앞에 구급차와 환자 이송 침대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구경꾼들 사이에 서서 의료 폐기물로 표시된 비닐을 들고 가는 소방관들을 지켜보다가 수업에 늦을 것 같아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니 구경꾼들은 돌아가 없었고 제가 했던 항해 때문인지 문 옆에 쌓여있던 전 여학생의 물건들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봤던 취업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떠올리며 씁쓸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황급히 담배를 끄고 문을 열자 원룸 주인이 문 앞에 있었고 옆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휴, 담배 냄새. 학생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냄새 배.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경찰은 왜? 땡땡땡씨 본인이십니까? 신분증 좀 주시죠.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고 층간 흡연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게 난생 처음이라 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제가 군대 문제로 좀 불안해서요. 다음부터는 꼭 옥상에서 피우겠습니다. 수상하게도 이 학생이 처음으로 그 머리카락을 봤습니다. 학생, 이 긴 머리 여성 여기서 살았었는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긴 머리 여학생의 학생증을 보여줬는데 사진 위에는 범행 현장에서 막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얼룩덜룩한 물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인터넷에서 본 성범죄 무고의 대처 방법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의자가 된 거면 무엇 때문인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학생 오늘 아침에 옥상 물탱크 청소하다가 나왔어. 뼈와 살이 다 분리돼서 물탱크도 바꿔야 돼. 네? 그러자 경찰관의 원룸 주인에게 눈치를 주듯 한번 힐끗 보며 다시 말하는 것이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2월부터 여기서 목격했던 거 있으면 다 말해봐요. 저는 전 여학생이 옥상 물탱크에서 백골 변사체로 발견되어 소름이 돋았고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는 그동안 시체물로 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던 경찰관들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며 돌아섰고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가려는 원룸 주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전에 살았던 학생이 죽었다니요? 그게 알고 싶거든. 경찰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2월부터 물탱크에 시체가 있었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씻고 먹었던 물이 막말로 시체물이에요? 여보시오, 학생에게도 피해가 갔지만 우리 건물의 재산도 망가진 거야. 알아? 말을 끝내고 돌아서는 원룸 주인의 모습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동일시하는 금전만능적 사고에 편린을 보았습니다. 짐을 싸서 바로 다음날 친구 기숙사 방으로 갔고 기숙사 규정상 함께 잘 수가 없어서 근처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2학기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원룸 건물로 이어지는 골목 입구를 지날 때면 시체물로 씻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학생 때는 순수해서 원룸 주인이 침묵과 변명으로 책임을 벗으려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해보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취한 경험은 원효대사가 유학길에 썩은 해골물을 마시고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같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아직 양심이 남아서인지 큰 죄를 짓고도 속죄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교훈처럼 다른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으려면 저 역시 썩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홍천강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여름에는 자동차 밧데리로 쏘가리를 잡는 이른바 밧데리꾼이다. 내가 밧데리 낚시를 하다가 목격한 사건을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공포 유튜버에게 제보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내가 기울인 노력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벗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제보하지 않을 것이다. 밧데리 낚시는 자동차 밧데리를 장대에 연결해 물속 큰 돌들 밑을 전기로 찢어 감전대에 떠오르는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30년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날의 주요 목격자인 내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제보하는 이유는 당시 밧데리 낚시를 한 내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홍천강 다리 아래에서 차박을 하던 40대 여성이 새벽에 장마로 불어난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함께 차박을 하던 일행들 3명은 물에 빠지면 반려견이 주인을 구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여성이 물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번쯤 물놀이를 해본 사람들은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도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나는 그 여성이 물에 빠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그날 새벽 그들이 차박을 하고 있는 다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 7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팔봉산 관광지 인근의 매운탕집 사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내 차로 홍천강 상류로 올라가 고무보트 2척을 타고 강물을 따라 출발했다. 당시 이미 2달 전 밧데리 낚시를 하던 2명이 루어 낚시꾼의 신고로 경찰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최대한 목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나처럼 홍천강에서 펜션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밧데리 낚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는다. 특히 그해 6월 중순 쏘가리 금어기가 끝났을 때 광어회 시가가 키로당 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쏘가리회는 20만원이어서 나름대로 고액알바였다. 그날 홍천강은 금어기가 막 끝나 물반 고기 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툼한 쏘가리들이 전기 충격에 기절해 뜰채 속으로 들어왔다. 어두컴컴한 강물 속에서 밧데리로 지지고 건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쏘가리들이 홍천강에 빠졌던 망자들의 팔뚝처럼 보여 오금이 다 저렸다. 다행히 전날까지 계속된 비로 홍천강 주변 캠핑장과 노지에는 차박을 온 사람들이나 물에서 새벽 낚시를 하는 루어 낚시꾼들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평소에도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 고가교 아래에서 그날도 차박을 하는 한 팀이 불멍을 하고 있었기에 물가에서 먼 곳으로 지나가야만 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니 남녀 4명이 차 옆에 피운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아 고무보트가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큰 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한 여성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는 듯 보였는데 캠핑카 전용 장비로 보이는 삽과 도끼가 테이블 옆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지점을 지나면서 큰 돌들 밑을 지지다가 스위치를 너무 과도하게 눌렀는지 쇼트가 나서 장대의 팁이 녹아 서로 달라붙어 버렸다. 이런 젠장! 하필 이럴 때 쇼트가 나다니? 잠시 고무보트를 정박하기 위해 물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매운탕집 사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먼저 내려가고 계세요. 전 팀만 교체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를 물가에 잠시 세워놓고 조용히 팁을 갈아 끼우는데 차박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차에 갇혀 주인을 찾는 개짖는 소리를 배경으로 들었던 그날의 엽기적인 대화는 석 달 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과 유사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 일행들 중 한 여성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여성을 가리키며 다른 일행들에게 물었고 전자담배를 피우던 문신을 한 듯한 남성이 이에 답했다.
야, 얘 아직까지 코인 비번 말 안 했냐? 했겠냐? 이제 어떻게 하지? 에이, 조졌네 이거. 그나저나 연변 애들은 언제 온대? 연락 없어. 아마 공안들 때문에 이제 장기 적출은 힘들 거야. 아나 이거 그냥 산에다 묻어야 돼? 야, 왜 그냥 묻냐? 홍천강은 사람이 안 죽은 곳이 없어. 물놀이 하다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119 오면 뭐라고 할 건데? 글쎄, 걔 주인이니까 뭐라도 알리바이가 있어야겠지? 그때 마침 내 핸드폰에서 문자 도착 알림음이 울렸고 매운탕집 사장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CR 큰 거 맞네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런데 핸드폰 불빛에 비친 문자를 읽는 내 얼굴을 본 일행들이 그제서야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어이, 거기 아저씨. 잠깐만요. 거기 잘생긴 오빠? 어디 가요? 나는 고무보트를 타고 서둘러 물가를 떠났고 그들이 나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오는 동안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행히 그 일행들은 따라오다가 안 되겠는지 금방 다시 돌아갔고 그날은 신경이 곤두세운 채로 낚시를 끝마쳤다. 무사히 낚시를 마치고 낮에 한숨 자고 일어나 TV를 보면서 쏘가리 매운탕을 먹는데 그날 아침 4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틀 뒤 내가 팁을 교체했던 곳에서 1km 떨어진 하류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홍천강에는 헬기와 드론이 날아다녀 밧데리 낚시가 불가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숨진 여성은 코인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잡김치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타인의 원한을 사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어찌 보면 요즘처럼 부패한 법조인들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에 개인이 이런 사기꾼들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도 부패한 법조인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놓고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수지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재떨이 밑에 수북하게 쌓인 담뱃재 밑에 진득히 고인 검은 국물이 입 벌린 아귀처럼 갈라진다. 속을 겨우 쓸어내린 후 씁쓸한 뒷맛이 남은 목구멍을 헛기침으로 진정시켰다. 정신을 차리고 재떨이를 다시 응시한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다. 재떨이의 정체는 시어머니의 주둥이다. 하지만 검은 국물은 그대로 입천장에서 혓바닥까지 끈끈한 포물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다. 아, 제발 그 숟가락 내 입에 넣지 마세요, 어머니. 자, 우리 장군님 맘마 들어갑니다. 수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시어머니가 예쁜 손주 이유식 먹이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기에 차마 그만두라는 말을 꺼내진 못했다. 하지만 수지는 똑똑히 바라본다. 축축하고 끈적거리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저 검은 집의 동굴 사이로 들어가는 은빛 숟가락.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으면 앞니 두 개가 딱 소리내며 쇠붙이에 붙는 소리. 잠시 뒤 미래를 긁으며 숙한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숟가락 앞뒷면에 드문드문 묻어나온 검은 줄무늬. 제발 그 더러운 숟가락으로 애 밥을 주시면 어떡해요? 세상 모르는 아들은 둥지 속 새끼새처럼 입을 쩍 벌리곤 오히려 달라고 아우성친다. 옳지 옳지 내 새끼. 할미가 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시어머니가 빨아든 숟가락이 퍼낸 이유식이 그대로 아들의 입으로 들어간다. 이제 맛이 있고 없고를 알기 시작한 어린 아들이 이유식을 깨끗이 핥으면 분명 들어갈 땐 있었던 숟가락의 검은 줄무늬가 사라진 채로 돌아왔다. 수진의 표정은 갈수록 일그러진다. 할 말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건 그녀가 며느리인 탓이다. 대굴대굴 제자리를 못 지키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줄곧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주의 입에서 나온 숟가락에 살짝 묻은 이유식을 꼭 자신의 입으로 한 번 쪽 빨아야지만 소독이 된다고 여기는지 매번 쪽쪽 숟가락을 입으로 빨아대는 시어머니의 습관. 입술이 빨판처럼 숟가락에 붙어 끈질기게 구석구석을 핥는 소리가 난 뒤
마지막 숟갈인 듯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나고 수지는 마지막 한 술에마저 묻어나온 검은 즙을 쳐다보며 아무도 몰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건 아니야. 아무리 친할머니가 주는 거라지만 이제는 못 참아. 다 먹었다. 만세. 방실방실 웃는 아이의 빨간 두 볼에 시어머니의 뽀뽀가 쪽쪽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검은 침이 숟가락을, 그릇을, 마침내 아이의 볼까지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억지로 빙긋 미소를 짓긴 했지만 수진의 마음속도 검계상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도 이어진 마음은 결국 발화점을 넘어섰다. 자기가 말씀 좀 드려봐. 진짜 더는 안 되겠어. 글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우리 엄마가 애 밥 주는 습관이 그런 거지. 할머니가 손주 이유식 주던 숟가락을 빨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식으로 키우셨을 거 아냐? 나 이빨 튼튼해, 알잖아. 아직 다 나지도 않은 애 이빨 걱정 때문에 이러겠어? 아, 뭐 그래. 그것만 쳐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넘겨. 내 말은 기분 탓도 무시 못한다는 거지. 어머니 치아 많이 안 좋으신데 굳이 그걸 꼭 입으로 빠신 다음에 이유식 떠먹이는 거 별로 위생적이지가 못하잖아. 오죽하면 내가 이래? 나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지 마. 엄마 입이 그렇게 더러워? 그렇게 보기 싫어? 아주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그 입으로 나 키워내셨어. 나 아픈 곳 하나 없잖아. 위생은 대체 어디까지 해야 위생인데? 무균실에 애 키우면 뭐 건강하게 키우는 건가?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먹일 거 하나 없고 갖고 놀 장난감 하나 없어. 왜 그렇게 깐깐해? 엄마가 이래저래 간섭해서 그래?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셔올 때까지만 해도 지극정성이더니 왜 갈수록 불만이 하나둘씩 늘어나? 그럼 어머니가 숟가락 빨던 걸로 이유식 주는 게 신경 안 쓰여? 애가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애가 싫으면 싫다고 울겠지. 근데 안 그러잖아. 나도 그렇게 자랐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일한 낙이 손주 아들 보시는 건데 유모라도 부리듯이 깐깐하게 이거는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일일이 쏘아붙여야겠어? 당신보다 수십 년 앞서서 나 사람으로 키워내신 게 엄마야. 아들 걱정하는 당신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극성이야. 우리 애기 입이 무슨 찌개 냄비냐? 쭉쭉 빨던 숟가락 넣고 휘 저어대는 찌개 냄비냐고?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밖에 다 들리게?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을 내고 있어? 우울하면 외출이나 좀 나가. 엄마가 집에서 애 봐주시는데 두 사람이 애 하나 본다고 하루 종일 붙어있을 필요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놓여진 문제는 대화로는 풀리지 않는 듯 그대로 놓여 있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괜히 큰 소리를 낸 수진만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무슨 일 있는 거니? 밥 먹어라. 찌개 끓였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남편이 넥타이를 벗어던진 뒤 먼저 방을 나서고 수지는 마른 침만 바짝 삼키다가 주저하며 방을 나섰다. 우리 아들 고추장찌개 좋아하지? 애미야, 이게 고추장찌개다. 한번 맛 좀 봐라. 아, 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마 고추장찌개 대박이지. 다른 반찬 필요 없어. 냄비 받침 위에 보글거리는 고추장찌개가 놓이자마자 남편의 밥풀 묻은 숟가락이 쑥 하고 들어갔다. 돼지고기와 두부, 어슷 썰어 넣은 대파가 잡탕이 되며 구석구석 뒤섞였다. 나도 한술 떠보자. 아이고.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숟가락을 쭉 빨아당긴 뒤 숟가락을 그대로 냄비에 찔러 넣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이야 하고 벌린 입안 윗니 아랫니에 검은 띠가 흘러내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버티기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찌개보다도 그 모습이 신경 쓰여 숟가락도 채 들지 못했다. 애미야, 입맛이 없니? 자기 왜 그래? 안 먹어? 먹어봐. 진짜 예술이야. 한술 크게 입에 떠넣고 쩝쩝 소리를 내며 입에서 두부를 으깬 뒤 뜨거운 숨을 불어내쉬는 남편. 맛있게 먹는 모습에 자극이 되었는지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다시 쪽 빨아당기고 숟가락을 쑤셔넣는다.
달그락달그락 찌개 냄비가 숟가락 폭격을 당한다. 얼마만큼의 침이 들어갔을까? 얼마만큼의 즙이 들어갔을까? 수지는 밥 한 술에 물김치 한 점을 억지로 씹은 것 말곤 더는 식사를 하기 힘들었다. 찌개가 맛이 없나 보다. 집집마다 입맛이 달라서 그런가. 애미가 도통 찌개를 안 뜨네. 작게 뜬 밥을 먼저 비운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한마디를 식탁에 얹자 수지는 그제서야 찌개를 뜨지도 그렇다고 밥을 그만 먹지도 못하고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자기 정말 왜 그래? 이제 한 가족끼리 같은 찌개 먹기도 싫어? 해도 너무하잖아. 목소리를 들릴 듯 말 듯 낮춘 남편의 핀잔이 디저트로 깔렸다. 식사가 끝날 때쯤 후식이 나오는 코스 요리로 치면 아주 적절한 시기였지만 시어머니의 푸념 뒤에 남편의 핀잔이 나온 건 결코 좋은 코스가 아니었다. 고객의 항의가 빗발칠 만하다. 잠시 뒤 아들을 포대기에 업은 시어머니가 동네 산책을 나가자 미적지근하게 넘어갔던 식사 전에 한 판에 비로소 시작종이 울렸다. 뭐가 더러운데 대단한 기공연 앞섰네? 당신 집에선 찌개를 각자 덜어 드셨나 본데 그래 우리 집 야만스러워서 미안. 가족끼리 정답게 찌개 한 술 같이 드시려고 한 우리 엄마가 구식이지. 내 입장은 이해하려고 한 번도 안 하면서 나를 무슨 어머니 쫓아내라는 악녀로 만들고 당신 왜 이렇게 찌질해졌어? 마마보이 기질도 정도 같아. 찌질하다고? 진짜 돌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쓸쓸하실까봐 모시자고 할 땐 언제고? 마마보이? 아들이 엄마 챙기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냐? 우리 엄마가 에이즈 환자야? 뭐가 그렇게 더러워서 고추장찌개 하나 같이 못 먹어주는데 이유가 뭐야? 입 더러운 거 빼고 더 있어? 자기야, 자꾸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세우지 말고 나랑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좀 해줘. 왜 그래? 왜 자꾸 사람 나쁜 년 만드냐고. 엄마도 당신 엄마지만 나도 당신 여자야. 나 당신이 한 요리 다 맛있게 먹었고 입에 좀 안 맞아도 맛있다고 한 적도 있어. 나도 당신하고 맞춰 살려고 노력한 거지 그게. 근데 당신은 당신 하던 대로 당신이랑 안 맞다고 시어머니 찌개에 숟가락 한 번 안 댈 수가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는 게 머리 맞대는 거야? 아, 진짜 답답해. 그만해. 더 이상 말 안 할래. 뭘 말을 안 해? 이참에 아주 결론을 짓자고. 왜 찌개 안 먹어? 말해봐. 그만하자. 이제 소리 지르기도 지쳐. 왜 찌개 안 먹어? 그만해.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엄마 입 더러워서? 숟가락 막 들락날락거리면 더러워서 그러냐고. 진짜 좀 닥쳐. 당신은 당신 엄마 품이라 오케이? 예스맨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지금껏 당신 자라온 방식이라 이거지? 좋아, 내가 본 어머니 방식이 뭔지 보여줄게. 지금 빨리 냉장고 열어. 가서 열어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당신 쳐다본 적도 없어. 결론 짓자고. 좋아, 내가 내린 결론이 뭐길래 고추장찌개 하나 못 먹어주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라고. 뭐? 주춤거리는 남편의 멱살을 잡다시피 한 수진이 냉장고 앞으로 그를 데려갔다. 열어봐. 남편이 냉동실 문을 열자 헉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검은 비닐 봉지가 와르르 쏟아졌다. 처음 열어봐? 당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눈치 못 챘어? 아니, 난 살림엔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꺼낼 때도 몇 개 떨어지긴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냉동실이 비좁아졌지? 이게 다 뭐야? 내가 냉동실에 쓸모없는 거 안 놔두는 성격인 거 알아 몰라. 이게 당신 어머니 방식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신 도련님께서 하나하나 뜯어봐. 아, 알았다고. 일단 손 좀 놓고 얘기해. 수진이 씩씩거리며 손을 떼자 남편이 궁시렁거리면서도 한풀 꺾인 기세로 비닐봉지를 하나씩 뜯었다. 냉동 돼지고기, 대파, 조개, 오징어, 그러고도 냉동고에는 아직 봉지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잠깐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어머니 오실 때 온 거야.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이런 거야. 이 대파랑 돼지고기 아까 찌개에 들어있던 거 아니야?
당연하지. 어머니는 냉동실에 한 번 넣으면 절대 안 버리셔. 몰랐어? 이 대파랑 돼지고기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우리가 사갔던 거 아니야? 맞아. 당신이랑 나랑 직접 골라서 사갔던 그거 맞아. 그럼 이게 1년을 넘었단 말이야? 1년 지난 걸 먹어도 되는 거야? 왜 나한테 물어봐? 맛있다고 호흡 불어가며 먹고 살아있는 거 보면 먹어도 되는 건가 보네. 일단 알았어. 뭐 냉동식품이니까. 그래, 이게 뭐? 살림 아끼는 거지.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더라도 지금 봐봐, 괜찮잖아. 원래 아낀다는 게 다 그런 거야. 고추장. 냉장실에 있어. 열어봐. 남편이 냉장실 문을 열고 한눈에 보기에도 테두리가 눌러붙어 찐득거리는 고추장 뚜껑을 힘겹게 열었다. 으악! 이게 뭐야? 곰팡이가 보글보글 피어올라 도저히 양념이라곤 볼 수 없는 수준의 고추장. 숟가락으로 이리저리 치운 다음 맨 아래에 그나마 남아있는 검붉은 양념을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었다. 설마 방금 이걸로 끓이신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말이 심하네. 어머니 찌개가 최고라더니. 저 고기랑 이 고추장으로 낸 국물에 밥 한 그릇 비워놓고. 남편은 욕을 하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맛있다더니? 아 진짜 이걸 내가 먹었다고? 당신 왜 안 말렸어? 당신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대들어? 당신 키운 방식에 내가 어떻게 토를 달아? 냉동실도 어머니 해오신 대로, 육아도 어머니 해오신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당신 키우신 방식으로 맞춘 거야. 당신이 나한테 맞췄다고?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춰드린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안 자랐거든. 당신은 이게 좋다며? 당신 아들도 똑같이 이 방식대로 먹이고 키우면 되는 거지? 난 당신 부인이니깐. 아, 돌겠네. 당신은 원래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렸잖아. 그래서 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이제 와서 무슨 관심? 엄마 방식 하면서 내 방식은 극성 엄마 콤플렉스로 치부해놓고 나 당신 어머니 방식에 다 맞췄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였겠지. 숟가락 빠시는 거 난 못 참겠어. 그것만큼은 못 맞춰드리겠다고.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알겠어? 이거 다 버려. 당신 말이 맞았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아니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우리가 거지야? 무슨 거지도 안 먹을 걸 끓여서 먹고 있어. 남편이 냉장고와 냉동고를 동시에 열더니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식품은 모조리 버리기 시작했다. 대굴대굴, 와르르, 수진도 그 정도까지 격한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는지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시어머니가 귀가하는 초인종 소리에 수진이 문을 열고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날이 제법 덥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애비 소리 아니니? 네. 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려? 엄마, 이게 다 뭐야? 아유 깜짝이야.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애기 놀랜다. 먹는 걸 왜 다 꺼내놨어? 녹으면 상해. 상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은 지가 1년이 넘은 고기가 무슨 먹는 거야. 저도 안 먹는 거지.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이 고추장. 평소 엄마바라기로 살던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타박하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눈에서 눈물을 뚝뚝 쏟았다. 이거 봐. 엄마, 이게 사람 먹는 거야? 여태껏 이런 걸로 나 찌개 끓여줬어? 아 진짜 더러워서 그동안 먹은 찌개가 넘어올라 그래. 왜 그래? 우리가 거렁뱅이야? 먹을 게 없어? 오늘 고기도 예전에 수진이하고 사갔던 그 고기 맞지? 그게 언제 건데 지금 먹어? 살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온 식구 식중독 안 걸린 게 다행이야. 이유식은 뭘로 만들었어? 아 생각하니까 열받네? 엄마 앞으로 애 이유식 먹이지 마. 그냥 노인정이나 가고 여행이나 해. 이럴 거면.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가만히 있어봐. 엄마, 이제 살림은 그냥 수진이한테 맡겨. 며느리 잘하니까 엄마는 그냥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며느리 놔두고 엄마가 극성이야 왜? 제자리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입이 우물우물 떨리더니 검은 집이 턱을 타고 흘렀다. 자신의 수십 년 살림 방식이 통째로 그 결과물로부터 부정당한 탓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렇게 심한 통곡은 들어볼 수 없었다.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팔다리를 휘저으며 우는 시어머니의 목원저리가 검은 즙으로 젖어 있었다. 다 내려앉은 잇몸에 들어찬 퀴퀴한 고름 냄새가 녹아가는 식재료 냄새와 함께 슬며시 피어올랐다. 울긴 뭘 울어? 엄마 편하게 지내라고 말한 거야 그냥. 울지 마세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어느새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 옆에 달라붙어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가는 수진. 그렇게 부엌에 남은 건 엄청나게 쌓여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검은 즙으로 홀딱 젖어버린 늙은 여인 하나. 그 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이유식은커녕 아이에게 뽀뽀조차 할 수 없게 했다. 엄마표 밥이 최고, 엄마 방식이 최고라던 남편치곤 너무나도 뜻밖의 변화였기에 수진은 오히려 당황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갈수록 침울해졌고 언뜻 보면 그림자라고 여길 정도로 어두워져갔다. 시어머니 입안에 검은 즙을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진다며 남편은 같은 밥상에 앉기조차 꺼려했고 그 바람에 반찬 몇 개와 고추장을 양푼위에 덜어 안방에 들어가 혼자 비벼먹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비참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수진은 남편을 몇 번 타일렀지만 사실 은근히 좋아하는 속내였을지도 모른다. 집안일에 주도권을 찾아오고 자신의 방식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더 이상 검은 즙이 아들에게 닿는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던 일상 속의 어느 날 오후, 어머니, 저 애기 데리고 키즈 카페 좀 다녀올게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청소 빨래 하실 필요 없으세요? 세탁기랑 청소기 다 있고 며느리가 모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저희가 편하게 모시잖아요. 알았다.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어머니의 눈은 깜빡이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 또한 개의치 않고 아기와 함께 집을 나섰다. 늘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간만에 키즈카페에 이웃 엄마들과 모여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시어머니 뒷담화도 조금씩 하고 드라마, 백화점, 홈쇼핑, 여행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나누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지경이었다. 아차 싶어 시계를 바라보니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불고기 재워놨는데 얼른 가야겠네.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다들 집에 갈 시간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그제야 모두 허둥지둥 짐을 챙겨 서로의 집을 향해 흩어졌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버스 탈 필요도 없이 걸어서 도착한 수진은 문을 곧장 열고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집을 지키고 계셨으니 문이 잠궈져 있을 일도 없었다. 어머니, 저 왔... 바닥이 검다. 웬 그림자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있다. 흡사 커다란 잿더리 같기도 하다. 째질 듯한 비명에 품에 안긴 아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은 가까스로 아들을 놓치지 않았다. 다시 쳐다보니 떠올라 있는 게 아니라 줄에 매달려 있는 저 검은 덩어리는 어딘가로부터 흘러나온 검은 즙으로 뒤덮여 있는 젖건. 시어머니였다. 똑똑. 발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검은 즙이 바닥에 차고 차서 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 발만 더 나섰다간 검은 즙을 그대로 밟을 지경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엄마? 뒤에서 들려온 넋이 빠진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획 돌려보니 말 그대로 넋이 나가버린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시어머니의 주검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유, 우리 아들은 엄마가 좋은 옷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여서 이렇게 이쁘장하지.
얼른 자라서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자. 뽀뽀. 당신도 참, 애 귀찮게 왜 그래? 귀여운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한 하루. 어머니의 쓸쓸한 죽음을 장례 치르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과 우울감이 집안에 서려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한 하루하루가 찾아왔다. 아내의 믿을만한 살림에 만족하는 남편. 마마보이 대신 오로지 자신과 아들만 바라보는 남편에게 만족하는 수진. 요즘은 더욱이 아들도 대견하게 밤에 울지도 않아 훨씬 육아가 수월해졌기에 부부의 삶은 더욱 즐거웠다. 2층 밑에 사는 부부는 아기가 우리보다 3개월 더 먹었다는데 밤마다 그렇게 울더래. 우리 애기는 이렇게 밤에 조용하게 코 자니깐 엄마랑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난 이제 당신 살림 아니면 못 살겠어. 치, 오글거려. 이렇게 애 키우는 게 즐겁고 쉬운데 우리 하나 더 만들까? 어우, 됐어. 잠든 애 깨잖아. 뭐가 깬다고 그래. 이리 와봐. 다시 달아오르는 부부 사이 덕분에 두 사람이 한참을 뒹굴거리다 잠에 빠져들고 잠결에 언뜻 꿈을 꾸었을까. 새벽에 깨어 갈증을 느낀 수지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했다. 정수기에서 찬물 한 컵을 받아 천천히 들이킨 뒤 방으로 들어가려던 수지는 문득 수상한 기척을 느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 등 뒤로 언뜻 검은 형상이 잽싸게 지나가는 걸 본 듯한 느낌. 어두운 밤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 보니 사물이 괜히 으스스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보게 되는 사람의 심리에 수진이 고개를 슬며시 돌려보자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뜻밖에도 거실 바닥에 왠지 다른 부분보다 더 짙은 어둠이 깔려있단 걸 깨달았다. 뭐지? 밤이라서 어두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주위의 어둠보다 특별히 더 검고 진한 이 바닥은? 그날 검은 즙을 뒤집어 쓴 바닥이기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 더욱 신경 쓰였다. 혹시 아까 지나간 검은 형상이 마냐? 불안함을 애써 외면한 채 수지는 뒤돌아섰다. 말도 안 돼. 그 찰나에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고개를 돌릴 때 뒤에서 스물스물 일어선 검은 형상.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겁에 질려 서 있는 수진의 눈앞으로 검은 형상이 자신을 통과했다. 돌아가는 것도 스쳐가는 것도 아닌 앞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 그대로 자신을 통과해 안방으로 향하는 검은 형상을 보며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상이 안방으로 자신보다 먼저 들어갔다. 아들과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 만약 저 형상이 수진이 생각하는 존재가 맞다면 제발. 수진은 아무 일이 없기를 되도록이면 이 모든 현상이 자신의 착각이었기를 바라며 주춤주춤 안방으로 들어섰다.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기도를 하며 들어온 수진은 자신의 입을 급히 틀어막았다. 어둠에 적응된 자신의 시야에 확실히 들어온 그림자.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잠든 아들을 토닥토닥 재우고 있었다. 몹시 조심스러운 손짓, 그림자의 입가가 움찔움찔거리는 건 흡사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연상시켰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속으로 생각하며 수진이 벽을 더듬거려 불을 켰다. 휙 그 잠시의 찰나에 검은 자취를 흘리며 형상은 어디 있었냐는 듯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갑작스런 점등에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났다. 뭐야? 아침이야? 아니, 물 마시고 오다가 실수로 불을 켰네. 미안, 아직 새벽이야. 어우, 뭐야? 깜짝 놀랬네. 불 꺼줘. 응, 더 자. 안방 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남편의 옆에 누웠지만 수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안방 문을 그대로 통과하며 검은 그림자가 다시 어둠 속의 안방을 찾을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아이를 토닥거리며 잠든 자신과 남편을 위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안정을 취할 수 없었다. 설마 아이가 밤마다 울지 않은 이유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해. 하지만 자신이 본 건 무엇이란 말인가.
수진의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이 밝도록 이어졌다. 그럼 다녀올게. 당신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근데 자기야, 우리 저 바닥 리모델링 하면 안 돼? 왜? 어디 잘못됐어? 그런 건 아닌데. 저번 일 있고 나서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래, 알았어. 알아볼게. 오늘 퇴근하면 같이 알아보자. 고마워. 잘 다녀와. 응. 애기 보느라 늘 수고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 뜬금없이 창밖에 뜬 해가 구름에 가리워져 거실이 어둠에 잠겼다. 아니야. 지금은 낮이야. 그리고 그 모든 건 내 착각이었을 거야. 꿈이었을 거야. 하지만 좀처럼 걷어지지 않는 어둠은 수진에게 돌아보라고 끈질기게 명령하고 있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거실 쪽으로 돌렸다. 어두운 거실에 퀭하니 떠있는 검은 그림자. 거실 바닥에 스며든 검은 즙으로부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게 분명했다. 검은 형상이 점점 바닥으로부터 키워져 수진을 덮어버릴 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해일처럼 점점 자신을 키워 수진에게로 다가오는 그림자를 피해 수진은 급히 거실불을 켰다. 쓱, 어제처럼 순식간에 형상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멀쩡해 보이는 바닥. 수진은 이내 결심하곤 창고 어딘가에 수셔박아둔 공구상자를 꺼내들었다. 쩌적쩌적 내려치고 뜯어대며 장판을 끝에서부터 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장판을 뜯어내자 회색 시멘트 바닥에서 끈적하게 떨어져 나오는 검은 딱지들. 이건 분명 시어머니가 죽을 때 흘린 검은즙이 분명했다. 아들이 침대에서 울어댔지만 광기에 의지한 채 장판을 뜯어내고 있는 수진에게 아들의 울음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꺼져. 이 집에서 꺼지라고. 당신 도움 필요 없다고. 살림은 내가 다 한다니까. 응? 뒤졌으면 곱게 저승으로 갈 것이지. 수진은 겁을 먹다 겁 자체를 삼켜버렸는지 허공에 대고 귀신이 들으라는 듯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 장판을 모두 드러내버렸다. 검고 끈끈한 딱지는 거실을 따라 부엌 앞에서 멈춰 있었다. 수진은 바닥에 딱지를 벅벅 긁어낸 다음 쓸어 담아 장판과 함께 구겨버렸다. 어디 보자. 어디에 갖다 버리지? 급하게 아이를 들쳐업고 수진이 장판을 둘둘 말아 두 손에 안았다. 곧 집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버릴 순 없어. 누군가 보면 정신나간 년이라고 욕할 만한 그림이었다. 아기를 업은 젊은 엄마가 웬 장판을 둘둘 말아 가득 안고는 부릅뜬 눈을 하고 중얼중얼. 수진은 골목을 돌고 돌다 마침내 온갖 잡쓰레기를 한꺼번에 태우고 있는 공사장에 이르렀다. 저기요, 이것 좀 같이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연기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태우다가 괜히 경찰 오면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가세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좀 태워주세요. 아, 거참, 그럼 직접 태우시던가요. 거의 다 태워가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저 여기서 죽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부릅뜬 눈, 한숨도 못 잔 수진이 눈은 충혈된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미까지 잔뜩 내려와 있어 귀신보다도 섬뜩할 지경이었다. 에이, 놔두고 가세요. 가세요. 가라고. 원 또라이 년을 다 보내. 어이구. 불 속에 던져진 장판이 점차 쪼그라든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검은 알갱이들이 장판과 함께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무시무시하게 피어오른다. 검은재와 연기가 뒤섞여 바람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어느새 점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아, 김씨. 뭘 더 넣었는데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 그러다가 걸리면 벌금 자네가 낼 거야. 반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정신병자가 왔다 갔지 뭡니까? 하여간 뭘 믿고 시키질 못해요. 어휴.
반장이라는 남자가 김 씨를 몹시 타박하며 돌아서고 김 씨는 분에 못 이겨 혼잣말로 화를 삭힌다. 시발 새끼, 지는 뭐 잘한다고. 연기가 많긴 뭐가 많아 빨리 타는구만. 개 같은 놈. 김 씨가 작업하러 남은 불씨를 이리저리 지식이고 어느새 공중에 흩어진 검은 연기가 스물스물 하늘을 가득 메운다. 얼핏 보면 사람 같은 형태를 이루더니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옳지 내 새끼. 할미가 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